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의 속성. 돈의 속성은 2020년에서 2024년 5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이고 오늘 소개할 책은 개정 증보판 400쇄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말라 할 것이다. 가치 있는 것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l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 번 500ml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l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에 10ml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l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몸 안의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나는 예전부터 코스트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면서 주차장 구석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를 일부러 끌고 들어가곤 했다. 내가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던 젊은 시절에 해마다 100여 개 넘는 쇼핑카트가 사라지거나 파손됐다. 쇼핑카트를 끌고 집으로 가거나 주차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가버린 고객들 때문이다. 그 일로 매년 $20,000 이상 손해가 났던 기억 때문에 내가 고객으로 장을 보러 가도 쇼핑카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매몰찬 사람이 있다. 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 줘야 한다. 나는 100% 내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내 회사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이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을까? 아니다.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의 특정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다. 만약 누군가가 경기 패턴의 원리를 찾아냈다면 1년 안에 세상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수년이면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 영역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경제학자나 경제 분석가이지만 그들이 다른 특정 직업인들에 비해 부자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어느 누구도 특정 주식이 내일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경영자인 나도 내 회사의 내년을 알 수 없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는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나 주가 동향, 원자재 가격 등 경제 전반을 예측하는 사람이 왜 책을 팔러 다니고 돈을 받고 강연을 하며 유튜브에 광고를 해가며 근사한 해설과 예측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투자 세계에는 불변의 진리가 몇 가지 있다. 경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확신은 가장 무거운 벌로 응징한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우는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중 가장 유명한 문구가 됐다.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서로 리스크를 상쇄하며 위험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헤지펀드의 대가 레이 달리오는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산과 자산 배분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는 일이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여러 주식을 나눠 구매하는 것은 바구니만 여러 개일 뿐 같은 선반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 선반이 쓰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에 투자하며 아파트, 땅, 사무실, 상업용 임대 건물에 각각 전 재산을 투자해 놓았다면 그건 분산 투자라 할 수 없다. 선반이 무너지면 아파트도 땅도 사무실도 임대 건물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위츠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 역시 채권과 주식에 50대 50으로 분산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나 역시 주식을 10여 개의 종목으로 분산해 놓고 채권, 예금, 부동산 등으로 나눠놨다. 달걀을 각 바구니에 담아 식탁, 선반, 냉장고, 책상에 나눠 놓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기업 혹은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주주는 사주다. 그렇게 기업과 마음을 가지면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이건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포인트의 핵심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이다.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이 합쳐져서 생겨난 생명의 부산물이다.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진다. 설령 잃어버려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온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 명으로 전 국민의 0.63%에 해당한다.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53.7%와 금융자산 39.9%로 구성되어 있다. 이 비율을 일반인들의 자산 구성인 부동산 76.7%, 금융자산 18.9%와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의 기준은 다음 3가지다. 첫째는 용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둘째는 한국 가구 월평균 소득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근로 소득이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억대 연봉자라도 용자가 있고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전부라면 부자라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이 부자다. 500만 원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려면 2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다. 부는 상대적인 비교다. 50억 원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 비교하면 여전히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하다.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있고 비근로 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고 그 수입에 만족하면 이미 부자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와 정신 둘 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부자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남다르다. 그가 음악가든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분야를 통해서도 최고 수준에 다다르면 비슷한 철학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큰 산이라도 오를 때는 사방에서 다가갈 수 있지만 봉우리에 다다르면 거의 비슷한 곳에 모이기 마련이다. 젊은 청년이 세상의 가장 고결한 진리를 얻기 위해 사물의 이치를 배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공부다. 다른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것은 다른 문화를 통째로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이다. 수학을 배우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치 체계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이해하게 해준다. 기초학문을 배우는 것은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암기를 건너뛰고는 지혜를 얻을 방법이 없다. 모든 지혜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수학을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과 사업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지구상의 어디에서 발생한 작은 움직임이 토네이도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 후 집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이불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인사를 마치면 집안의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쏟아부으면 안 된다.
달걀 다루듯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는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본다.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는 거다. 이는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 마리에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러나 설레지 않는 물건들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안녕 잘 가 라고 인사한 후 왼쪽에 모아둔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인사를 마치고 분류해 놓는다.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들은 버린다.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은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준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된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삶의 때다. 이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부는 나를 찾아왔다가도 다시 돌아가 버린다. 팔꿈치와 목 뒤에 때가 낀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 여자는 없다. 이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처럼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며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정리를 하고 나면 부엌이나 옷장이나 차고나 화장실도 치우고 싶어질 것이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면 평생 존중받는 부자로 살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어떤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든 상관이 없다. 만약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현재 건물주도 그 건물에서 스스로 임대료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사업을 통해 임차료를 내줄 사람을 구한 것이다. 즉, 만약 여러분이 임차료를 밀리지 않고 낼 사업체를 현재 운영 중이라면 그 빌딩을 소유할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다. 매장, 공장, 사무실과 같은 사업장을 갖고 수입을 발생시켜 임차료를 내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당연히 사업 자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이 들락거리며 생긴 트래픽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치 증가 수입이다. 만약 상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맛집을 운영하거나 업체의 소비자 호응도가 높아 고객이 매장을 찾아오는 정도의 집객 능력을 가진 식당 경영자라면 이 사람은 음식을 팔아 버는 돈보다 트래픽 증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트래픽 증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건물주에게 빼앗긴다. 본인의 능력으로 건물과 상권의 고객 트래픽을 증가시켜 발생한 건물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오히려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의 부동산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영자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는 우리와 다른 사람 같지만 그도 평생 모은 돈과 융자를 받아 겨우 건물을 사서 능력 있는 사업자 덕에 월세로 융자금과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종잣돈을 마련하고 융자를 받아서 적당한 건물을 찾아 한 번만 성공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사업체들도 사실은 모두 부동산 이익을 동시에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맥도날드는 세계 최고의 식당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사업자다. 모든 대형 슈퍼마켓들도 다를 바 없고 어린이 공원이나 디즈니랜드, 호텔 같은 사업 역시 부동산 사업이다. 프랜차이즈도 부동산 사업이 될 수 있다. 유능한 사업자들이 아직 건물주가 아닌 이유는 아주 황당하다. 일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다. 건물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장 하나 차릴 때도 근근히 차렸는데 어찌 감히 하고 미리 겁먹는다. 그러나 당신만큼 능력이 없는 건물주도 건물을 가진 것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 수없이 존재한다.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붓는 정성의 반 정도만 부동산 공부에 쏟으면 매물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건물주라는 말을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어느 날 건물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건물 하나만 내 것으로 잘 잡아 용자를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턴 레버리지로 다른 건물들을 살 수 있다.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이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자살 이유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2.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하라.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은 3종류다.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 급여 정도는 일하는 사람,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다.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해고하려 할 것이고, 급여 정도 일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나 승진이 어렵고, 급여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 급여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급여의 최소 3배의 이익을 만드는 사람이다. 평균보다 나은 성과와 충성도만 있으면 막강한 임원 후보군이 된다. 여기에 말뚝을 박을 만한 2가지 행동만 있으면 어느 직장에 가서도 성공한다. 하나는 보고하는 시간이다.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업무를 끝냈으면 끝냈다는 확인 보고를 해주는 것이다. 이 작은 행동이 상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 지시를 이행하고 바로바로 확인해주면, 특히 잊고 있던 업무를 마쳤다고 확인해주면 상사의 인식 속에는 믿을 만한 부하로 각인된다. 또 하나는 인사다. 상사를 어려워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다가가서 인사하라. 이것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다. 인사를 정중히 한다는 것은 2 인간 사이에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다. 관계와 인연이 생겨야 일이 이루어진다. 결국 직장에서의 성공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보고를 바로 하고 인사를 잘하면 된다. 특별히 작은 기업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바로 몇 년 안에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고기로 드릴까요? 닭고기로 드릴까요?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옵션이 2개만 있는 건 아니다. 둘 다요 라고도 할 수 있다. 항공사는 닭고기와 소고기의 선호도 비율에 따라 식사를 준비하지만 한쪽이 남는 경우도 많다. 남으면 나중에 가져다 줄 것이다. 유명 식당에서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막판에 취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라. 은행에서 정기적금 이자율이 1.9%라고 알려주면 2.08%를 달라고 요구하라. 이자율 1.9%는 그 은행이 팔고 싶은 가격이다. 하지만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은행 내부에 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 제한된 선택권을 제시한다면
그것이 최종 선택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에 따라서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된다. 억지를 쓰라는 말이 아니다. 선택을 요구받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답안지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흥정할 수 있다.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중앙대에서 사업가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육을 2년간 진행했다. 이들과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 현장 교육을 위해 미국 업체나 사업 구조 등을 찾아다니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데려오니 한국 굴지의 브랜드 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에티켓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사실 그들의 실수는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비난받거나 눈치 받을 일이 없는 행동이었다. 이름을 들으면 다들 알만한 회사의 대표들을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기로 마음먹었다. 대략 이런 것들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안내를 받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려라. 아무 좌석이나 먼저 앉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라. 닿거나 부딪히면 반드시 사과하라. 음식을 먹을 때는 요란스럽게 나눠 먹지 마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호텔 복도에서는 목소리를 줄여라.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는 너무 바짝 다가서지 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아라.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는 함부로 냉장고를 열지 마라. 남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면 복장을 갖춰라. 업체 탐방 시에 슬리퍼를 신지 마라. 식당에서는 팁을 줘라. 한국 식당에서도 팁을 줘라. 식품점에 가서 계산 전에 뜯어먹지 마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면 양해를 구하라. 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거나 평하지 마라. 여럿이 걸을 때는 한쪽으로 걸어라. 호텔 로비 바닥에 앉지 마라. 호텔 방 안에 옷가지와 가방을 펼쳐놓지 마라. 호텔 방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나올 때는 베개 위에 팁을 매일 1, 2달러 올려놔라. 머리를 빗고 다녀라. 수염을 기르려면 기르고 밀려면 다 밀어라. 제발 몇 개씩 턱 밑에 남겨놓지 마라. 뒷짐지고 다니지 마라. 소리내서 먹지 마라.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받아줘라. 몇 살인지 묻지 마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줘라. 여자에겐 반드시 잡아줘라. 웨이터의 옷자락을 잡지 마라. 트림하지 마라. 귀 후비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화장 고치지 마라.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라. 태극기 나눠주지 마라. 호텔방에서 김치 먹지 마라. 이것이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육이었다. 이 정도 수준의 잔소리를 하려면 교수라기보다 유치원 선생님이 맞다. 우리는 아직 국제적 수준의 문화 에티켓을 배우지 못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MBA 과정에 참여한 CEO를 대상으로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한 결과 93%가 매너를 꼽았다. 매너는 교육이자 습관이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국제적 성공도 매너에서 시작된다.
똑똑하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음모론에 더 잘 빠진다. 불확실성을 유난히 싫어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정치 요소나 이해하지 못할 경제 환경이 나타나면 이를 설명하려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하지만 설명이 분명치 않을 때 음모론은 쉽고 간단한 답이 된다. 종교의 원리주의자들이나 양극단의 보수나 진보 지식인들도 음모론에 쉽게 동화된다. UFO, 점성술, 혈액형, 대체의술 등은 여전히 식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까지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과 주장이 범람하고 엘리트들조차 이런 믿음과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는 논리와 이론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변의 이성적 비판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신들의 믿음 체계를 만들어낸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주장에 맞는 근거들만 찾아 점점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어렵고 복잡한 전문 용어를 나열하거나 모호한 말로 심오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 가장한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이런 모호함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 직접적 언급이 없음에도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다. 1960년대 미국의 역량을 총집결한 아폴로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75만 명에 달한다.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는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그토록 엄청난 비밀이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해 보지 않는다. 이런 의심이 확대되자 나사는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남긴 사각 지지대를 정찰 위성으로 달상공 24km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1990년대 초 에이즈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작은 단체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에이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양실조나 허약한 건강 상태 같은 다른 요인 때문에 걸린다는 것이다. 증거도 근거도 명확치 않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타보 은베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에이즈 치료를 막기 위한 원조 제의를 거부했다. 은베키가 태도를 바꾼 것은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HIV 양성 반응을 보인 후였다. 한국에도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나키가 있었다. 한때 회원수 6만 명에 달했다. 카페의 설립자는 한의사로 예방접종을 극도로 불신하고 자연 치유를 강조하여 많은 아이를 사지에 몰아넣은 적이 있다. 이 카페의 부모들의 교육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상식은 과장, 허구, 왜곡, 사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도구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은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생각과 의견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상식은 역사, 법, 관습, 신앙, 논리, 이성보다 위에 선다. 상식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저절로 터득하는 보편적 지식이나 식견이다. 그러므로 상식은 쉬운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음모에 빠지는 순간 상식을 벗어난다. 유명 대학, 좋은 직업, 뛰어난 실적을 지닌 사람은 특별히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더더욱 자신을 살펴야 한다. 상식을 벗어나는 순간 패자로 전락하고 좋은 친구들이 떠나고 가난한 괴짜로 인생을 마칠 확률이 높아진다.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신의 은혜로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 부자들은 모두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일 것이며 이를 본받아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인간이 신을 믿고 있을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다. 신은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지만 돈을 만들지도 못한다. 신이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신이 이상하게 돈은 인간들에게 부탁한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아무리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에 살고 계신 신이라도 자기 집을 구경하고 나면 마지막 방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계신다. 돈을 버는 일은 신보다 인간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부자는 기도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지혜, 기회와 운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기회와 운은 신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불특정하게 다가간다.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점술가, 무당, 점성가, 관상학자, 역술가 혹은 초자연적인 무엇에 당신이 돈의 방향에 대해 묻기 전에 그가 나보다 부자인가를 알아봐라. 그가 나보다 가난하다면 더 물을 것도 없고 그가 나보다 부자라면 그 사람보다 부자가 되긴 글렀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앙에 기대어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경제적인 중대한 결정을 위해 신을 찾을 생각도 없다. 조사나 공부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직관을 이용할 것이다. 신에 대한 기도가 인간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지갑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 한때 제법 유명한 역술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사무실에는 고위 정치인들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도 안 된 찻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날 이끌고 나갔다. 그가 안내한 곳은 인근 식당이었다. 내가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것은 어찌 알았는지 묻지도 않고 생선을 종류대로 시키더니 음식이 한 상 차려지자 내게 진지하게 물었다. 제발 나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순간 확실하게 알았다. 미래를 잘 안다는 사람도 돈은 어쩔 수 없구나. 주역 명리학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주 사이트를 만들어 보라고 했지만 듣기도 처음이라 했다. 무슨 점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냐며 손을 저으며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밥값을 못했고 그 역술가는 아직도 그 사무실에서 늙어가며 다른 사람 돈에 점괘를 내고 있을 것이다. 다음 30개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답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다음 질문을 보고 답을 적어보기 바란다. 1.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3.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4.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5. 나는 3번에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6. 나는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7.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8.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는다. 9.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한다. 10.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지금 보유 중이다. 11. 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12.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정기 지출이 없다. 21.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횟수가 한 차례 이하다. 22.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를 넘지 않는다. 23.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이다. 27.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것이 정해져 있다. 28.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30. 배우자나 가족도 위의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질문들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의 정도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돈의 속성 400세 기념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